출발 새 아침. (2019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지만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린 클럽 버닝썬 사건의 수사팀장 곽 전 총경이 7억 원 플러스 알파를 받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직행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몇백 원 올리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7억 원 플러스 알파의 연봉이라니 참으로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경찰서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경찰 선후배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는 이유로 로펌들의 영입전쟁이 엄청 뜨거웠다는 후문입니다. 한 달 넘게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조국 대전의 이면에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죠. 판검사 전관 예우에 이어 이제는 경찰 전관까지 그들만의 세상은 끝이 없는 것일까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일주일의 첫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우리에게 뉴스벗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마냥 달콤하지는 않고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럼요.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네.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자, 현대글로비스 차량 운반선이 미국에서 전복됐다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네, 이 완성차 4,400대 정도 실은 대형 그 운반선입니다. 골든레이 혼대. 네.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1시 40분께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었다라는 얘기죠. 밤 늦은.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의 내항에서 외항으로 현지 도선사가 이제 지도하는 중에 이 선체가 옆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선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승선한 24명 가운데서 20명이 대피 또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이 선원 가운데서 한국인이 6명, 필리핀인이 13명, 미국 도선사 1명 이렇게 있었는데 한국인 4명만 아직까지 지금 구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화재하고 좀 선박도 좀 불안정하게 지금 이제 옆으로 들어놓은 상태고 그래서 진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고요. 선박을 좀 고정화한 다음에 선내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너무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괜찮을까 그렇죠. 모르겠네요. 화재가 문제겠죠. 네. 좀 빨리 구출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주말 내내 뜨거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희로서도 사실 알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생각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장고하시는 것 같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 뒤에 이제 적격 판정을 내렸고 고위당정청 회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 쪽에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경실련 쪽에서는 자진 사퇴를 또 요구를 했습니다. 찬반 양론이 좀 여전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검찰 압수수색에 경로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런 속에서 민정수석실이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 뭐 오늘 중으로는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네. But 오늘도 언론 검증 단독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모펀드 관련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가 이제 두 자녀와 함께 투자한 그 사모펀드의 운영사 있지 않습니까? 그 코링크가 WFM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사로부터 이 정 교수가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 최근까지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직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WFM은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가 투자한 그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죠. 웰스CNT하고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을 해서 시세 차익을 좀 노리려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CNT 대표 최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투자자에게 조국 민정수석 돈이 들어온다면서 사업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 웰스 CNT 최모 대표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지금 이 코링크의 실소유주냐 아니냐 지금 약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과의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가 의견 수렴하고 별도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최종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그래서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임명 여부가 결정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후폭풍을 고려해서 아마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죠. 노웰이라고 불리우는 이 음주운전 사고가 사실은 또 상당히 논란이었습니다. 네, 래퍼 장영준 씨죠. 지난 7일 오전 2시하고 3시 사이에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을 한 거고, 다행히 이제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중상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이었다는 거고,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면서 합의를 시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경찰에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장영준 씨와 동승자를 이제 집으로 보내고 나서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제가 운전했습니다. 라고 나타난 제3의 인물만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한 부분도 또 논란입니다. 집으로 간 장 씨는 이제 2시간 뒤에 어머니 변호사를 이제 대동해서 경찰서로 찾아왔고, 그제서야 이제 음주운전 사고를 또 인정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장영준 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사실 지난번 청문회 때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대비돼서 지금 더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고를 좀 무마하는 과정에서 네. 아버지로서 좀 얼마나 관여했는가. 만약에 관여했다면 이게 의원직을 수행하기는 부적합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다른 정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윤창호법 그 시행 이후에 그 면허 취소 수준이 0.08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좀 상징적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30대의 제3의 인물이 자기가 운전했다라고 나타났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전자 바꿔치기 그 의혹. 네. 그건 이제 굉장히 부도덕적인 행위인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경찰이 또 그거를 그대로 믿고 제3의 인물만 데려가서 조사하고 아들은 또 보내버리고 1,000만 원 줄 테니 무마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오토바이 운전하던 분은 또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클리어하지 않네요. 참. 그 네 번째, 오늘 또 마음 졸이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네. 지난주에는 이재명 그 경기지사 또 이 2심 선고가 나와서 또 상당히 또 관심을 또 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안전지사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서 업무상 위력 등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 인정을 했고,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죠. 오늘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심 판결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데, 역시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또 관련해서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의 그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이 부분도 얼마나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지금 대두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도 그렇고 안희정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1심하고 2심이 서로 유무죄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면요, 이게 또 사법 신뢰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적격 여부를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찬반 입장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경실련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런 도덕성 혹은 뭐 합법성 이런 걸 논의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한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또 성명 내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오늘 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실련 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 촉구 입장문을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왜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경실련에서 사실 지금까지 그 장관 후보자들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로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저희들 내부 의결 절차와 논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성명을 내게 된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실련 내부 구성원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태가 사법개혁의 후퇴 또는 정치검찰의 부활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 분이 상당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사퇴 촉구 입장문을 내게 된 것은 현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임명이 사실상 사법개혁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결국은 검찰을 정치 중앙으로 불러들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내게 됐습니다. 그럼 경실련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성명서를 내신 거다 이런 얘기신 거죠 지금? 물론 만장일치라는 게 구성원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상집위원이라든지 전현직 임원들을 맡고 계십니다. 그분들 여러 가지 생각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건 항상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저희들 논의 과정이 있고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성명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청와대 그 수석실에서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식의 지명 과정도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검찰의 우리가 독립성 사법개혁의 목적이 검찰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독립성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독립성,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이라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뭐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경실련이 견지했던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사실 조국 후보자가 거기에 걸맞는 통상의 후보자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언행 불일치들이 나타나면서 도덕적 권위를 훼손받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우려입니다. 네, 언행 불일치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난 기자간담회 그리고 또 6일날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크게 이제 의혹이 지금 딸 입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인데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겠다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스스로 인정하신 꼴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국 후보자 사적으로 잘 아는 편입니다만은 네. 동양대 총장님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용 자체보다 저는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검찰의 독립성 유지라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통화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관련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상식적으로 사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는요, 사실상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최고위원회의도 열렸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리고 조 후보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문제와 가족 혹은 지인의 문제를 구분하는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예시는 사실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문제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쾌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후보자 본인도 사실 이해가 안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까지 가족과 본인의 책임이 있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련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부분이 좀 아주 의혹이 짙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모펀드뿐만이 아니고 지금 딸 입학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 또 후보자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 때문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본인 문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성인이 된 가족 구성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이 책임을 지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들은 물론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쟁점 중에 또 하나인 검찰,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검찰이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옥죄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후보자가 반드시 장관에 임명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런 입장이 저희 경실련 내부에서도 여러분들이 피력을 하신 부분이고요. 과거 검찰의 이력들 또 현 여당의 또 경험들을 가지고서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한번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수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은 정치검찰 무리한 개입이었다, 또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무리한 시도였다는 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향후에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가 만약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퇴행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거 역시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과 또 개혁에 대한 공감을 살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 승인법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잣대로 엄격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게 더 엄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과연 지금 지켜서 하는 것인지,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서 지금 정치에 개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은 조금 유보하되 항상 거기에 대한 긴장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실련도 검찰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성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검찰 조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리는 거고, 이게 또 나중에 기소가 된다면 또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 시간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 검찰과 혹은 법무장관과 혹은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역학관계 속에서 좀 클리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지금 만약에 조 후보자가 사퇴를 한 다음에 수사 속도를 갑자기 늦추기 시작했다.
그러면 상당히 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빨리빨리 전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정치적으로 국민적인 분열을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빨리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를 알리겠다라는 게 지금 취지라는 식으로 제가 읽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속도 조절을 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그 의도에 의심을 저희들이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 부자가 법무장관이 임명이 돼서 수사에 개입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가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검찰이 정치는 정쟁으로 치달을 것이고 결국은 검찰이 정치 중앙에 서게 된다. 검찰의 입에 따라서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 가장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의도하지 않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결백이 밝혀진다면 저는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의 부름이 다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냐 마냐가 사실 이제 오늘 내일 안으로 빠르면 오늘 안으로 이제 결정될 거란 얘기가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사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조 후보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혁을 통해서 완수되어야 된다.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제도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수처법이라든지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특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입법화는 사실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경제적인 현안이라든지 남북이라든지 수많은 현안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현안들이 다 묻혀버리고 오직 이런 정쟁으로 총선 때까지 갈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정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검찰 수사가 된다. 검찰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 한 번 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아닌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명예회복과 새로운 정치적인 재기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저희가 성명을 내게 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재벌개혁, 교육개혁 등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으로 내세우긴 한데요.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정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실련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정치라든지 사법개혁 쪽은 약간의 성과는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도 만들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려서 어느 정도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서 경제개혁, 특히 재벌개혁 쪽은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오히려 재벌개혁은 반재벌 법안들만 오히려 더 입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작년에 입법됐고요. 또 홍 부총리가 이번에 차등 의료권 주식을 허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4세대 재벌로 세습할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을 또 만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참 걱정되는 것이 개혁적인 법안은 전혀 논의조차 안 되고 이런 반개혁, 친재벌적인 법안을 여야가 또다시 한통속이 돼서 통과시키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벌어진다면 결국 패자는 국민이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건, 국내 경제 산업력의 저하 같은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3년 동안에 정말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 국민적 관심이나 정책적 영향이 가지 못하고 정쟁으로만 간다면은 정말 국민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도 사법개혁 또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넓은 입장에서 넓은 견지에서 좀 판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경실련에서 그동안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거나 지지하는 등의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아니, 사건 지금까지 말고?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퇴
하라는 입장 표명을 사안별로? 문제가 되는 네, 늘 해왔고요. 그리고 네. 저희 뭐 경제 정의와 정치 정의, 사법 정의라는 것이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실 안에서도 정치 분과도 있고요. 그쪽에 위원장으로 맡고 계시는 전문가인 교수님도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은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했던 13호 태풍 링링. 시간이 갈수록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한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태풍이 지나갔다고 마냥 안심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꼼꼼히 우리 주변을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무종 한국방재학회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역대 5위의 강풍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특히 가을 태풍이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그 한반도를 물론 지나갔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부터 좀 더 주변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 집계 결과를 보니까 일반적인 태풍과는 달리 이번 태풍에서는 호우보다는 강풍에 의한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강풍이 지나간 이후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나 연결 상태가 느슨해진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가로수나 담장 등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쉽게 붕괴되거나 파손되어서 예기치 못한 제2의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란 게 몇백 년 된 나무도 쓰러졌다 그러고 어느 뭐 대학병원 담벼락도 무너졌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특히 담벼락이 무너질 정도인가 이런 걱정을 좀 사실 했거든요. 담벼락은 아주 쉽게 바람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군요. 예,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어디부터 먼저 점검해야 되는지 조금 걱정인데 공사장 부근 이런 데부터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까지 나온 피해 집계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피해가 많이 난 것들 위주가 이제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주로 가로수나 간판, 담장에서 많이 피해가 발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세 군데 시설이 전체 3,642건이 피해가 보고가 됐는데 요 세 건이 무려 87%에 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상당하네요. 이 퍼센트가. 네네. 네. 그래서 담장을 제외한 가로수와 간판은 일단 사람들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네. 매달려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늦게라도 떨어지면은 이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또 이번 태풍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게 우리 제작진도 토요일에 회사를 오다가 빌딩 사이에 지나면서 그 바람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막 뒤로 밀리는 그런 경험도 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또 이게 좀 문제가 되나 보죠? 네, 높은 건물이 생기고 나면은 네. 빌딩풍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없던 용어인데 네. 최근 이제 부산에서 이런 현상이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네. 위쪽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건물하고 건물의 영향 때문에 밀집한 지역에서 아래쪽에서는 바람이 좀 가속되거나 감속되거나 이런 무작위한 바람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위쪽은 그냥 바람이 잔잔한데도 네. 이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는 풍속이 2배 이상 빨라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있는데 말하자면은 골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왜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바람에 부는 방향이라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빌딩풍은 높이가 한 150m 정도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빌딩 사이에서 바람이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가속이 돼서 힘이 이제 어느 부분에 커지면 어느 부분은 이제 작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예. 흐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태풍 링링 같은 경우는 풍속이 초속 40m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예. 뭐 고층 빌딩 사이에서 성인이 아마 충분히 밀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에 네. 유리창 깨진 것도 많았다 그러던데 그러면 안 깨진 유리창은 그냥 괜찮은 거다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지요? 뭐 2010년 곰파스가 봤을 때는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X자 형태로 테이프를 붙이면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예, 그 이후에 뭐 그런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찾아보니까 네. 실제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었고요.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제 창틀하고 네. 유리하고 유리창하고의 이제 그 체결 상태가 좀 느슨하면은 네. 그게 흔들려가지고 주로 네. 깨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뭐 금이 가지 않았다면은 깨지지 않은 유리창은 이제 계속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유리창이 깨진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유리창만 교환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바람이 다시 불었을 때 그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헐거운 것을 튼튼하게 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창틀에 빈틈 같은 거를 좀 막아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 태풍 링링 때문에 과수가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까? 그 농업 피해는 실은 이제 한번 어떤 뭐 낙과가 생기거나 하면 상품성이 떨어져서 뭐 떨어진 다음에는 사실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별로 없고요.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또 다가올 수 있는 뭐 장마나 태풍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침수된 논밭은 서둘러서 물빼기 작업을 좀 실시하고요. 네. 작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과 우물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중호우나 강풍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논밭 배수로의 잡초를 제거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비닐하우스도 바람에 좀 약하니까는요. 네네.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는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망가지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보다는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튼튼하게 이제 개량 복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 태풍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뭐 비구름대가 네. 형성되지 못해서 그냥 바람만 불고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좀 다른 그 태풍보다 좀 더 낫다고 봐야 되나요? 뭐 낫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태풍의 움직임은 네. 이제 지구상의 열도에 있던 뜨거운 공기가 이제 지구 전체로 순환하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계속 이제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네. 우연치 않게 이제 태풍의 중심이 우리 관통을 하진 않았고요. 사실 서해안으로 지나갔죠. 그래서 네. 뭐 그냥 경험적으로 서해안 쪽으로 지나가는 태풍들이 비보다는 바람이 좀 셌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다행인 거죠. 비가 많이 안 온 게. 그래서 이번 태풍이 뭐 가장 특별한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얘기 듣기로는 가을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 경우가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을 태풍, 뭐 여름 태풍 이게 구분되는 게 있는 건가요? 뭐 태풍은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이 열도지방, 적도에서 이제 생기는데요. 네네. 평균적으로는 1년에 한 26개 정도가 생기고, 이제 우리나라는 한 3개 정도 상륙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제 요새 기후변화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태풍은 바닷물에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거든요. 네. 그래서 한 0.5도만 올라가도 피해가 뭐 굉장히 2배 이상 커진다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2017년에 그 미국 그 태풍 어마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 200조 원 정도의 피해가 생겨서 연구를 해보니까 네네. 그 멕시코만의 해수 온도가 0.5도가 올라갔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기 중에 수분이 한 최대 5% 정도 늘어났는데 네네. 그렇게 강력한 태풍으로 바뀐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아직은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그 지금 적도에서 또 태풍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10월까지는 또 다른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던데 그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로 계속해서 올 가능성이 있는 태풍들이 있나요? 그렇죠. 아직도 좀 남아 있고요. 지금 네. 2개의 태풍이 더 올라오고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2016년에 그 태풍 자바라는 게 왔었습니다. 네네, 잡아요. 예, 네. 예, 자바가 10월 3일인가에 상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여름에만 비가 온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까 뭐 좀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탓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10월 초까지도 태풍이 강한 힘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태풍뿐만 아니라 이제 가을 장마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뭐 걱정되는 게 이제 전기시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시설이 뭐 좀 안전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감전 이런 우려도 좀 있던데. 사실 이제 감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래도 감전 피해는 그렇게 많이 보고되진 않았더라고요. 아,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우연치 않게 전선 같은 거 이렇게 콘센트를 이렇게 쑤시다가 깜짝 네. 놀라는 경우 정도였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피해 감전은 사망 사고로 많이 연결이 되니까 네네.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가 오면 보통 바람을 많이 동반하거든요. 이번에는 뭐 바람 위주였지만 그래서 전선이 그 끊어지면은 땅에 끌리고 네네. 전혀 이제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전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침수가 되는 경우에 주택이 침수가 되면은 네.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두 가지 그 라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스하고 전기인데 네. 침수된 주택을 다시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가스안전공사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셔서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요즘 비가 오면은 뭐 짧은 시간 동안 무섭게 쏟아붓고 갑자기 또 딱 맑아지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네.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용어상으로는 뭐 도시홍수의 돌발홍수, 뭐 집중호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돌발홍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상 정보는 기상청에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네. 뭐 기본적으로 한 80개 정도 도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가 얼마 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비가 온 걸 보면은 이제 강북하고 강남하고도 차이가 두세 배씩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비 오는 형태를 많이 좀 극단으로 좀 몰고 가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무종 한국방지학회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